비트코인 이후에 비트코인과 유사한 많은 형태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암호화폐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틀어서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실제 일부 이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두가 다 오픈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오픈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약간만 수정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형태로 수정해서 사용을 해서 그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알트코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만큼 이 비트코인이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거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1000개가 넘을 거예요. 실제 그 비트코인 이후 개발된 유사한 암호화폐들이. 근데 그들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들이 뭐 실제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네임코인인데요. 네임코인은 초기에 만들어진 알트코인인데, 이 네임코인이 특별한 점은 비트코인과 달리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자라는 것을 처음 실현한 그런 암호화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코인은 키와 밸류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키와 밸류들을 우리가 검색해서 키에 대한 밸류를 요구하면은 알려주는, 그리고 이 네임코인은 당연히 P2P 방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네임코인이 만약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그 노드들이 모두 동일한 값들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를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밸류 값을 수정될 수 없는 밸류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네임코인입니다. 물론 이제 블록체인에 그 다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건 그 이후로 많이 이제 생겼지만, 가장 획기적인 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런 다른 데이터 중에 프로그래밍 코드를 저장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되게 획기적인 거고, 부타린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전에 블록체인에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임코인이 있었다. 그 다음에 피어코인은 지분 증명을 최초로 사용한 암호화폐입니다. 지분 증명은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내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작업 증명을 이용하는 블록체인인데, 그 작업 증명은 그 컴퓨팅 연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 컴퓨팅 연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되겠고, 그것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 불필요하게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작업 증명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나온 것이 Proof of Stake예요. 그래서 지분 증명입니다. 그래서 최초 지분 증명을 사용한 암호화폐가 피어코인이고, 이 피어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리플은 실제 현재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암호화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리플은
글로벌 송금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리플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트코인이나 보긴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블록체인 자체를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맞고요. 글로벌 송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글로벌 송금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뭐 돈을 보내게 되면은 수수료를 중간중간에 그걸 처리해주는 그 기관들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100 송금하고 싶으면은 $100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플은 그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수수료를 없이 이제 국경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번 하드포크가 되었는데 이 하드포크가 될 때 기존 그 하드포크가 발생된 이유는 뭐냐면은 DAO 공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DAO가 뭔지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어쨌든 분산 앱이에요. 탈중앙 앱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겁니다. 어떤 조직의 규칙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 컨트랙에 무슨 허점이 있어서 그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이 시도가 됐고 그 공격을 통해서 많은 어떤 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부타리는 그러면 그 공격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채굴을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불가역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격이 있었지만 그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블록체인에 남겨둔 상태로 계속 가자. 이렇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합의가 안 돼서 두 개가 이렇게 포크돼서 나란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DAO 공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대로 계속 채굴이 되는 것이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현재 이더리움은 그 DA 공격을 없애고 그 이전부터 다시 채굴한 그 이더리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캐시는 이제 영지식 증명을 그 화폐에 도입한 매우 유일한 건 아니겠지만 그 가장 뭐 눈에 띄는 처음에 그 영지식 증명을 도입해 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좀 더 강화시킨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은 샌더와 그 리시버, 그러니까 A가 B한테 돈을 주면은 그 A와 B의 주소들이 다 트랜잭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G캐시는 그런 나타나는 정보들을 영식 증명을 통해서 이 거래가 누구와 누구한테 가는 건 모르지만 이게 안전한 거래다.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걸 뭔가 영식을 통해 증명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캐시 말고 어떤 화폐는 이제 링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 시그니처를 사용해서 이제 그 프라이버시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암호화폐 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암호화폐들이 등장하면서 그 논문으로만 존재했던 수많은 암호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만 논문상에만 존재했던 많은 암호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 어떤 가치가 있는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암호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대단히 고마운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연구들이 실제 필드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요타라는 게 있고, 이 아요타는 사물 인터넷에서 그 기기들이 동작할 때 어떤 비용 지불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아요타는 또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탱글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DH라는 DH는 이제 그냥 주기가 없는 그래프예요. 주기가 없는 그래프로 그 트랜잭션들을 엮어서 불가역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탱글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OS라는 것이 있고요. 이 EOS는 이더리움을 개선한 암호화폐고, 이 EOS 블록체인을 그들은 블록체인 3.0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과 달리 POS를 사용하며 분산 앱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플랫폼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뒤에 플랫폼이 목적이고요. 뒤에 플랫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D앱들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 툴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더리움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얘는 게임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즉 게임에서 어떤 사이버 머니 거래를 할 때 활용될 수 있게 좀 더 거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고요. 용도는 그렇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 적합한 어떤 거래를 위해서 개발이 된 암호화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뭐 아요타는 사물 인터넷, 엔진은 이제 게임, 뭐 이렇게 그 각각의 그 타겟팅하는 분야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고랜드라는 게 있고요. 알고랜드는 얘도 지분 POS를 쓰는데 본인들은 이게 정말 순수한 POS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 알고랜드가 사용하는 지분 증명의 특징을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네로라는 게 있고, 모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암호화폐가 바로 링 서명을 사용해 가지고 또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킨 암호화폐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도지코인도 있고, 뭐 스텔라, 카다노, 트론 등 무수히 많은 코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파일 코인, 뭐 여러 가지 또 코인들이 여기에 소개된 것 말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분산 합의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다른 말로는 분산 합의 기술입니다. 즉, P2P, 수많은 P2P 노드들이 모두 같은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고, 불가역성을, 그 유지된 데이터의 불가역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가역성과 분산,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작업 증명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작업 증명은 POW는 많은 컴퓨팅 연산들을 소모해야 되겠고, 그것은 이제 확정하는 속도도 느리고, 뭐 10분에 블럭을 하나씩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많은 전기를 소모해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그 단점이 있다고 이제 지적이 돼서, 그러면은 작업 증명을 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불가역성을 보장하고 전체 그 P2P 노드들이 모두 같은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그 분산합의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Proof of Stake라고 해서 지분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Proof of Space에서 공간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Tangle이라는 아요타에서 쓰는 것처럼 DAG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분 증명은 원래 작업 증명에서는 채굴자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승자가 되는 거고, 그 승자가 만든 그 블럭이 블록체인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분 증명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채굴자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어떤 풀에서, 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노드들 중에 이제 채굴자 역할을 할 노드들이 있는 거고요. 이 중에 검증자를 하나 또는 여러 명 선택을 해서 이들이 블럭을 만들게끔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어떤 규칙을 써서 이 검증자를 결정하게 되고, 검증자가 결정이 되면 검증자는 블럭을 만들고 자신이 서명을 해서 블럭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불가역성을 제대로 보장하냐에 대한 회의적인 요소도, 그거를 조금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 작업 증명을 쓰지 않고 지분 증명을 쓰면은 얘는 그 불가역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얘는 블록체인이나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분 증명에서는 검증자를 한 명 또는 여러 명 선택을 해서 매 라운드마다, 그러니까 라운드라는 개념은 이제 작업 증명에서도 라운드마다 채굴자의 경쟁에서 그 중에 승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이전에 누가 검증자가 돼서 블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 때 또 한 명이 검증자가 돼서 블럭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지분 증명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낭비가 되는 컴퓨팅 리소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환경 친화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증명에서의 핵심은 검증자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보면 Proof of Stake, 지분이에요. 즉 돈을 누가 더 많이 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이 검증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게 원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이 암호화폐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블럭을 만들어서
그때 일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분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가정을 한 방법, 그러니까 낙관적인 방법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분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늘 그 암호화폐, 해당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계속 블록을 확정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모노폴리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한테 너무 권한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분과 어떤 확률적인 요소를 같이 결합해서 검증자를 보통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지분 증명을 사용한 피어코인은 지갑의 나이와 보유 코인 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보유 코인 수니까 지분 증명의 원래 의도에 맞는 개념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검증자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지갑 나이를 이용합니다. 지갑 나이라는 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주소, 그 지갑 주소 돈을 만약에 안 썼다. 10일 동안 내가 돈을 안 썼다. 그러면 그 지갑의 나이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돈을 안 쓰고 있으면은 나는 이제 그 검증자로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피어코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그 검증자가 되면은 그 검증자는 새 코인을 발급받아야 되겠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지갑의 거래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면 나이가 빵이 되기 때문에 그 바로 또다시 그 사람이 검증자가 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어코인은 지갑의 나이와 보유 코인 수를 이용해서 검증자를 결정했고, 단일 검증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검증자가 이제 그 블럭을 확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증명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체인 기반, BFT 기반,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체인 기반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일 검증자, 다중 검증자. 이렇게 두 가지로 방식이 있고, 단일 검증자는 한 명이 확정하는 거고 블록을 만드는 거고, 다중 검증자는 여러 명이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중 검증자에서는 블록을 확정할 때 소명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BFT, 이게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라고 하는데, 비잔틴 장군 문제처럼 이 검증자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합의에 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투표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OW에서는 그 해시파워의 51%를 차지하면은 늘 이 사람이 그 블록 확정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태계 건전성이 문제가 되겠고 51%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지분 증명도 마찬가지로 보유 코인 수만 가지고 만약에 그 검증자를 결정하게 되면은 51% 지분 공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보통은 51%의 해시파워를 소유하는 것보다 51%의 지분을 소유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해시파워보다는
51%의 지분이면은 전 세계 비트코인의 51%를 어떤 사람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더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자들이 여전히 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캐스퍼의 경우에는 검증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되겠고, 이 예치된 금액은 유지되다가 나 이제 검증자 안 할래요 그러면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검증자를 하고 있는데 얘가 블럭을 확정해서 공표를 했어요. 근데 그 블럭에 유효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나 엉뚱한 내용들이 블럭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검증자가 예치한 돈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번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대로 사용을 해서, 즉 보상도 있지만 보상에 반대되는 페널티를 뭔가 주게끔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나쁜 행동을 안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POW에서는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건전하게 그 생태계가 돌아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분 증명에서는 그런 보상 체계뿐만 아니라 페널티, 뭔가 문제를 저질렀을 때 페널티를 받게끔 해서 또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OW하고 달리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불가역성을 제공할 수 있냐,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고, 이게 뭐 완벽하게 증명한다기보다는 이제 형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불가역성을 보장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비트코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예전 블럭에 대한 해시값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확정할 거래들의 머클 루트가 있을 거예요. 루트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원래는 POW에서는 암호 퍼즐을 써서 이 해시값을 만들고 그것이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텐데, 이 지분 증명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어요. 해시를 한 다음에 검증자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번 라운드에 검증자가 맞는 건지를 확인하게 되겠고, 또 내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 블록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 또 채굴자가, 그 다음 검증자가 이제 또 검증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도 결국엔 이런 형태로 여전히 체인 형태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정이 되면 그 뒤로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되돌리려고 그러면은,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 값들을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 값들을 다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요 서명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라운드에서 사용하는 검증자가 결정적이다, 알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검증자의 서명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검증자는 얘를 바꿀 수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서명값이 없으니까, 서명키가 없으니까 바꿀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들이 합심하면은 바꿀 수는 있겠죠. 야, 우리 이제 모여서 싹 바꾸자. 그러면은 10명이 모이면 싹 바꿔가지고 새로 바꾼 다음에 이게 더 기니까 얘로 그 다음부터 채굴하자. 그러면 그렇게 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이 그 공모가 필요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다중 검증자를 사용하면 이 서명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 개가 붙어 있어야 되면은 그것을 이 블럭을 수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체인까지 묶여 있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분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건 공간 증명입니다. 얘도 POS예요, 약어는. 근데 아까는 스테이크이고 여기는 이제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가 아니라 스페이스. 여기는 무슨 스페이스냐? 디스크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일정한 디스크 공간을 소모해야 됩니다. 즉, 내 컴퓨터의 일정한 하드디스크에 남는 공간을 나는 공간 증명에 참여하겠다. 그러면은 제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랜덤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랜덤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면 걔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공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증명의 장점은 디스크를 낭비시키기 때문에 실제 디스크 공간은 여유가 많다라는 것과 하나 있고요. 누구든지 쉽게 내 디스크의 일정한 공간은 안 쓰고 이 증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작업 증명에서는 내가 채굴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싼 하드웨어들을 구매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채굴해야지만 뭔가 이득을 그러니까 채굴에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공간 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냥 디스크의 일정한 공간을 사용하면 돼요. 물론 이 공간 증명에서도 더 많은 공간을 내가 내놓으면은 그 채굴자로 이 암호화폐에서 공간 증명을 사용하는 그런 화폐들을 보면은 공간을 더 많이 내가 소모할수록 더 많이 내가 거기 더 많은 랜덤한 데이터를 저장하면 할수록 그 작업 공간 증명에서 그 채굴이라는 개념에서 채굴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러면 더 많은 공간을 디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파워를 써서 전기를 소모하고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공간 증명은 없다라는 이점은 있습니다. 이 공간 증명은 그 13장에서 살펴본 POR, 무결성 검증, 원격의 데이터가 있고 그 원격 있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할 때 사용한 그 기술이 사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수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화를 통해 속도 향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공간 증명은 초기 단계와 증명 단계로 구성이 되고, 초기 단계는 한 번만 수행이 되는 거고, 증명 단계는 이 초기 단계 이후 주기적으로 계속 수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증명자는 N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내 하드디스크에 랜덤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해야 되는 크기를 우리가 블럭 단위로 어떤 디스크 공간의 블럭 단위, 뭐 그건 이제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N개의 블럭을, 여기에 블럭은 이 그 블록체인에서의 그 블럭은
아니에요. 그 디스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떤 일정한 크기의 디스크 공간에다가 랜덤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n개다, n개로 나눠진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개 블럭을, 어떤 사람은 15개의 블럭, 어떤 사람은 뭐 20개, 이렇게 이제 다 다른 크기를 할당해서 그러니까 공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모두 다 동일한 크기를 제공해야 되게끔 그렇게 룰을 세팅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명 단계에서는 증명자는 저장된 공간에 이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얘가 이제 증명자고 확인자면, 우리가 POR 모델에서는 얘가 사용자고 이쪽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확인자가 랜덤한 데이터를 증명자에게 줘서 저장하게끔 하고, 그 증명자는 주기적으로 내가 그 받은 랜덤한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모든 단계가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초기 단계는 저장하는 블록 수 n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확인자가 데이터를 뭔가 줘야 되겠고, 그 데이터를 증명자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증명자는 n개 블록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들은, 매 증명 단계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도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확인자와 증명자 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기 단계를 진행하냐. 이 증명자는 n개의 블럭을 저장해야 됩니다. 요거는 바뀔 수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과정에서 n개의 블럭을 실제 전달해야 되면 요거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확인자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증명자한테 보내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안전성 요구사항은 당연하겠지만, 증명자는 n개 블럭을 실제 저장하여 유지하지 않고 있으면 성공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어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자는 얘가 부정하고 있다, 어떤 치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슈는 증명 자체는 POR을 쓰면 되니까 걔는 그걸 쓰면 돼요. 그 POR 방법을 써서 하면 되니까 얘는 논외로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초기 단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여기 핵심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확인자가 베리파이어가 프루버에게 n 크기의 랜덤 데이터를 전달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달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적절한 방법이 안 됩니다. 물론 이 V는 이 데이터들을 의산한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했다 그러면 시드 값만 갖고 있으면 돼요. 랜덤한 시드를 생성한 다음에 그 랜덤한 시드를 그 수도 랜덤 의사에 넣어서 계속 내가 필요한, 뭐 1기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1기가를 계속 랜덤한 값들 받아서 데이터를 만들고 주면 돼요. 그럼 필요할 때는 항상 그 랜덤한 시드만 유지하면은 1기가를 내가 다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프루버는
이렇게 n 크기의 데이터를 받으면 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압축하여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축을 하면은 나중에 그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증명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n개의 크기를 저장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그 증명 결과를 주냐가 이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겠습니다. 시도 2, 거꾸로 하는 것 당연히 해결책이 안 되겠죠. V가 시드를 만들어서 랜덤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뭔가 시드를 되돌려 줄 수 있는데 V는 그러면 실제 저장은 안 하고 시드만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이 n 크기의 n 블럭 크기의 랜덤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이 사람들은 페블 그래프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클 트리를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내부 동작 원리는 모르지만 추상적인 개념에서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확인자가 조그만 양의 값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증명자는 그 받은 값을 이용해서 이 페블 그래프라는 DAG인데 얘도 주기가 없는 방향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를 만들고 그 그래프 정보를 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초기에 V가 P한테 일정한 값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V가 P한테 초기 값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P는 이 초기 값 바탕으로 페블 그래프를 만들어서 얘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P도 요 초기 값을 갖고 있으니까 요걸 저장하지 않고 초기 값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 값만 유지를 하면은 매번 증명을 요청할 때마다 이 페블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빠르게 정해진 시간 내에 증명을 만들어서 보내주기 위해서는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페블 그래프를 만든 이 초기값 바탕으로 만든 그래프를 저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V도 초기값을 이용해서 페블 그래프를 만드는데 페블 그래프 자체를 저장하고 있으면은 V도 많은 그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불편하니까 이 페블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어서 머클 트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클 트리를 이용해서 그 머클 트리의 루트 값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는 요 루트 값만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증명값을 주면 그 증명을 이용해 가지고 해시트리를 만들고 그 루트 값을 계산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루트 값과 맞는지 비교해서 증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제안한 작업 증명 기술이고 공간 증명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 때 POW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페이스 코인, 치아, 파일 코인 등에서 이 공간 증명 기술을 써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공간증명으로 블록체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얘도 조금 추상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상호작용 공간증명을, 지금 앞에서는 V가 P한테 초기값 제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초기값은 뭔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증명을 이제 내가 몇 개 값을 요구하면 몇 개를 주는 그 형태가 이제 요 증명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비상호작용 증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영시 증명에서도 인터랙티브하게 프로토콜로 진행되는 것을 해시 함수를 써서 비상호작용 증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방법을 써서 이 프로토콜을 증명, 그냥 혼자 하는 증명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증명은 전자 서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서명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 머클 트리, 블럭, 확정하게 된 머클 트리의 해시값, 그리고 이전 블럭의 해시값이 포함돼서 만들게 되면 이 증명이 블럭의 해시값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블럭이 있고 이렇게 가는데 얘는 작업 증명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경쟁을 하냐? 아니요. 경쟁을 하지 않고요. 모든 채굴자들이 다 공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POS처럼 요번엔 너야. 그래서 그 사람이 공간 증명을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간 증명을 하는데, 증명 결과를 보면 규칙이 있어서 그 값으로부터 내가 요번에 승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내가 승자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전체 네트워크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는 그 온 증명이 특정한 어떤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은 얘로 증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포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술들도 사용이 돼야 되겠고, 공간 증명을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작업 증명에 없었던 그런 문제들도 뭐 또 해소는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대안으로 실제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이거를 구체화한 암호화폐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요타에서 사용되는 이 탱글이라는 그 새로운 형태의 분산 합의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탱글은 작업 증명도 아니고 지분 증명도 아닙니다. 채굴자도 없고 검증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을 생성한 사용자는 검증자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록 단위로 트랜잭션을 모아 확정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검증자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라는 개념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이런 이제 누군가가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채굴을 통해서 코인을 새롭게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요타는 화폐를 최초 트랜잭션에 모두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요타에서는 트랜잭션을 하나 생성을 하면, 여기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런 애들이, 요건 아니구나. 이들은 검증을 하는 그 트랜잭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런 애들 두 개를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즉 자신의 트랜잭션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트랜잭션은 서명해서 만들어서 발급하는데, 자신의 트랜잭션과 팁 1, 팁 2 두 개를 포함해야 돼요. 이 팁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그 검증이 안 된 트랜잭션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얘가 유효한지 확인을 하고
그럼 포함해서 자신의 트랜잭션과 함께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얘가 변경이 되면 얘 뒤에 있는 애들이 다 변경이 됩니다. 여러 애들이 이 트랜잭션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자체 제도로 불가역성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모든 트랜잭션들이 서로 엮이는 거예요. 그런데 DAG입니다. 주기가 없는 그래프를 형성해요. 그래서 항상 한 트랜잭션은 기존 두 개의 트랜잭션을 검증을 해야 되겠고, 그 검증한다는 것은 그 트랜잭션을 자신의 트랜잭션과 함께 묶어서 서명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개가 되면 모든 트랜잭션들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트랜잭션들을 수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짜의 잘못된 트랜잭션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트랜잭션은 항상 두 개의 기존 트랜잭션과 연결되고, 트랜잭션들은 DAG를 형성한다. 각 사용자는 새 트랜잭션을 그래프에 포함하기 위해 기존 두 개의 트랜잭션, 요런 아직 승인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을 팁이라고 합니다. 그 팁들을 두 개 선택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팁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 최초 트랜잭션부터 그것을 승인한 트랜잭션에 따라 팁을 만날 때까지 그래프를 탐색합니다. 그러면은 꼭 최초 그거부터 계속 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 간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얘를 확인하고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얘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됐죠. 그럼 얘를 선택하고, 그럼 얘가 선택하니까 결국은 얘를 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중, 또는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확인하고 있죠. 그럼 이런 애는 이 네 개 중에 어떤 애를 선택하냐면은 랜덤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웨이트를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보다 전에 얘를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확인한 애가 1, 2, 3인데 1은 두 개가 확인하고 있어요. 2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확인하고 있고, 3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따라갔을 때는 얘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끔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늘 팁들을 두 개씩 확인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은 팁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만약 내가 팁을 엉뚱하게 선택한다. 얘와 얘를 이렇게 선택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능한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확인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무게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으로 구성하거나 원래 정해진 팁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팁을 선택을 하면은 자신이 다른 트랜잭션 위에 선택될 확률을 매우 낮춰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 트랜잭션이 확정이 안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규칙을 따르게끔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요타가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고, 이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DAG를 사용하는 블록체인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은 블록체인을 만드는 기술에는 작업증명, 지분증명, 공간증명, 그리고 DAG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요 세 가지는 블록 단위로 확정을 합니다. 얘는 트랜잭션 단위로 확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